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헌법과 국가기관의 세 번째 법원과 헌법재판소 중에서 법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내용이 조금 많아서요. 네, 이번 시간에 법원에 대해서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헌법재판소를 따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단 우리가 사법부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이 사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법원은 어떻게 조직이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먼저 사법의 의미부터 살펴볼게요. 그럼 사법이라고 하면 이 의미는요, 이 사법부가 하는 게 법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사법의 의미는 만들어진 법을 적용해서 법을 적용해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판결을 내리는 거, 판단하는 거, 어떤 재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사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법을 당연히 담당하는 기관은 법원이겠죠. 근데 이 사법은요, 입법이나 행정과 다르게 좀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사법권의 독립입니다. 이 사법부는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이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외부의 간섭을 받으면 안 돼요. 즉 재판을 할 때 외부에서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게 사법권의 독립의 내용입니다. 이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내용은 우리나라의 최고법인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왜 사법권의 독립이 중요하냐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재판을 하는데 개입해서 이 사람은 나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뭐 사형을 선고해줘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판사한테 돈을 주면서 돈 많은 사람이 내가 돈 줄 테니까 나를 뭐 무죄로 해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법권의 독립이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뭐 돈이 없어서라든지 또는 뭐 아는 사람이 없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이 사법권의 독립이 중요한 이유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어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입법부나 행정부와 다르게 사법부의 독립이 꼭 필요하다 이런 내용 알아두시고요. 우리 헌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어떤 법관, 판사들이 재판을 할 때는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한다라고 나왔는데 이게 어떤 사법권의 독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법원의 조직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법원의 조직과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심급제도 아시죠? 네, 그것을 좀 살펴보면 됩니다. 그걸 좀 살펴보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 대략적인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심급제도에 따라서 어떻게 법원이 분류되는지 살펴볼게요. 이 심급제도는 급이 다른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네, 억울하면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재판은 3심에 걸쳐서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이거를 나눠서 보면요. 먼저 3심이 있고요. 가장 마지막이겠죠. 네, 2심, 1심. 네, 1심, 2심, 3심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럼 1심은 가장 먼저 재판을 하는 건데요. 어디서 하냐면 네, 지방법원에서 합니다. 근데 이 지방법원은 단독부가 있고요. 합의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심을 지방법원 단독부에서 할 수도 있고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할 수도 있어요. 일단 단독부는 판사가 한 명이에요.
네, 판사 1명이 재판을 담당하면 단독부라고 하고요. 합의부는 판사가 3명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1심을 단독부에서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합의부에서 하냐 하면 조금 가벼운 사건의 경우에는 단독부, 조금 이제 무거운 사건의 경우에는 합의부에서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살인 사건이다 이러면 당연히 합의부겠죠. 그리고 이 단독부와 합의부는 형사 재판뿐만 아니라 민사 재판에서도 적용이 되는데요. 기억나시죠?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 약간 다른데요. 여기 잠깐 적어 볼게요. 네.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 네, 이런 재판들은 모두 요 이제 신급제도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민사 재판은 개인의 분쟁을 다루는 재판이었죠. 그래서 뭐 윗집에서 너무 이제 소음이 심하다. 네, 이런 경우에 하는 게 민사 재판이고요. 형사 재판은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 범죄의 유무, 그 범죄를 실제로 저질렀는지 아닌지를 이 재판에서 판단을 하고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면 그에 따른 형벌, 네, 형벌을 부과하는 게 형사재판입니다. 그래서 이 민사재판도 조금 가벼운 사건은 단독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금액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오고 가는 재판이다 이러면 네, 합의부에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1심 판결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2심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1심 판결이 마음에 안 들어서 2심을 신청하는 것을 우리가 항소라고 합니다. 네, 항소. 그러면 항소를 하게 되면 1심을 지방법원 단독부에서 한 경우에는 2심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진행을 해요. 그런데 1심을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했다면 2심은 고등법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등법원에서 담당하는 거는 2심 사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2심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3심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2심이 마음에 안 들어서 3심을 신청하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상고는 어디서 하냐면 2심을 어디서 했던 상관없이 무조건 대법원에서 합니다. 네, 대법원은 우리나라에 딱 하나 있어요. 서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법원은 어떤 역할이냐면 최종심을 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대법원 판결이 마음에 든다? 그럼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인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대법원에서 일하는 그 법관들은 조금 우리가 다르게 부르는데 이 대법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대법원장이 있고요. 네, 그리고 대법원에서 일하는 법관들은 대법관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모든 재판에 그 최종적인 결론을 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 임명할 때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모두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요. 네, 국회 동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어떤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기능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임명 동의를 해줘야지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대법원장 그리고 대법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법관이 총 13명이 있는데요. 그리고 대법원장 1명에서 총 14명으로 구성이 돼요. 대법원의 구성원이. 네,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한 명은 이제 행정 업무만 담당을 하고요. 대법관 중에. 그다음에 이렇게 4명씩 나눠서 사건을 이제 보는데 만약에 정말 중요한 사건이다 하면은 모두 모여서 대법관들이 모두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런 걸 뭐 전원 합의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선생님이 요 신급 제도를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거 좀 표시를 해 놓고요. 선생님이 아마 1학년 때 설명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 1심과 2심, 3심에서 판결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 낙지 살인 사건이라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뭐 사람들이 붙인 이름인데, 이제 남자와 여자 있었어요.
네, 근데 둘이 같이 있었는데 이 여자가 죽어요. 네,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같이 있었는데 여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굉장히 많이 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가 이제 살인을 했다. 네, 이런 혐의로 형사 재판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남자가 했다는 게 의심스러웠던 게 같이 있다가 여자가 죽었고요. 그리고 이 여자가 죽으면 이 남자가 여자 앞으로 사망보험금을 굉장히 많이 드러나서 몇 억대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정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 남자가 죽인 걸로 상당히 의심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 남자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죽이지 않았다. 이 여자가 자기 여자친구가 낙지를 먹다가 이게 질식해서 죽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처음에 그 경찰이 봤을 때는 굉장히 괘씸한 거죠. 얘가 거짓말까지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검찰에서는 기소를 했고요. 당연히 이런 경우에 네, 형사재판이 열렸겠죠. 그래서 1심이 살인사건은 중한 사건이기 때문에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열렸어요. 근데 1심에서는 어떻게 판결이 나왔냐면요. 이 남자에 대해서 살인을 한 혐의가 인정이 되고 그 어떤 거짓말을 한 부분도 그렇고 보험금을 노리고 죽였다는 점에서도 그래서 무기징역이 선고가 돼요. 네, 무기징역은 형량이 정해지지 않은 채 교도소에 갇혀서 있는 거를 무기징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남자가 자기가 억울하다 이래서 항소를 했어요. 그래서 항소를 해서 2심이 고등법원에서 열렸는데요. 2심에서는 이 남자에게 무죄가 선고됩니다. 살인 혐의에 대해서. 네, 무죄. 네, 왜냐하면 왜 이렇게 판단이 달라졌냐면요. 2심 고등법원에서는 이 남자가 여자를 죽인 것 같아요. 정황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 여자가 낙지를 먹다가 정말 질식해서 죽었을 수도 있지 않냐. 네, 증거가 정황 증거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의 어떤 시신에서 만약에 살인을 했으면 목을 조른 흔적이라든지 뭐 그런 흔적이 남아야 되는데 흔적이 전혀 남지 않았다는 거죠. 몸 상태가 굉장히 깨끗했다. 이런 거에서 뭐 저항하거나 이런 흔적도 없었다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검찰이 상고를 해서 네, 대법원으로 갔는데요. 대법원은 유죄인지 무죄인지만 판단을 해줘요. 뭐 형량까지 정해주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했냐 하면 네, 무죄로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네, 무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심, 2심, 3심으로 가면서 네, 판결이 뒤바뀌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외에 어떤 법원의 종류를 좀 살펴볼게요. 네, 지금까지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을 봤다면 이제 그 외에 특수한 어떤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들이 있는데요. 먼저 특허법원이 있어요. 이 법원은 특허와 관련된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정법원이 있어요. 네, 가정법원은 말 그대로 어떤 가사사건이라고 하면은 이혼, 뭐 상속, 뭐 이런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소년보호사건. 네, 이 소년이라고 하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어떻게 청소년을 보호할까, 네, 이런 것을 다루는 법원이 가정법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법원이 있어요. 네, 여러분 행정법원은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네, 행정재판을 하는 법원이 행정법원인데요. 네, 국가의 잘못된 행정작용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 법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행정재판 좀 익숙하지 않나요? 네, 여기선 당연히 이제 행정재판을 하는데 1단원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행정재판이 2번 나오거든요. 첫 번째로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이 행정부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인권 침해의 어떤 구제 방법으로 나옵니다. 네, 인권 침해 네, 구제 방법. 그래서 선생님이 그 편의점 점주 얘기했을 거예요. 편의점 점주가 위조된 주민등록증으로 그 청소년에게
청소년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서 술을 판매해서 억울하게 뭐 영업 정지를 당했다. 네, 이런 경우에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행정재판이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나오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 근로자의 권리를 배우면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이거 기억나시나요? 네, 부당해고는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이제 해고를 하는 거고요. 부당노동행위는 노동 3권을 침해하는 그런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를 당할 경우에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당연히 노동위원회에 먼저 신청을 하면 되는데 그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재판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1단에서 배웠던 내용까지 우리가 연결해서 살펴봤고요. 선생님이 당분간 과제는 조금 제출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수업만 일단 잘 듣고 노트에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여러분 등교 수업할 때 일괄적으로 노트를 검사할 거니까 꼭 정리 잘 해두시고요. 이제 그 다음 시간이 되면 2단원이 완전히 끝나거든요. 그래서 2단원이 끝난 이후에 어떻게 수업을 할지에 대해서도 그 다음 시간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